일단 오늘은 지난 1차 중간고사 전까지는 개요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기기 분석의 개요, 그 다음에 분광학의 스펙트로스코피의 개요. 오늘도 또 인트로덕션인데 개요인데 그 중에서 뭐에 대한 개요냐면은 한 단계씩 조금씩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뭐에 대한 인트로덕션이냐면은 원소 분석을 하는 분광법에 대한 개요야.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분광 분석, 스펙트로스코피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스펙트로스코피를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분광기에 라이소스가 필요하고 뭐 모노크로메이터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분광 분석을 한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이 안에 어떤 원소로 만들어져 있냐, 성분을 알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 어떤 분자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어토믹 스펙트로스코피, 원자 분광학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거를 분자 분광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크게 봐서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의 반반씩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토믹 스펙트로스코피, 그러니까 어떤 엘리먼트로 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시작을 할 거고, 그 내용이 8장, 9장, 10장은 옵티컬 스펙트로스코피. 사실 다 분광학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엑스레이로 가면 사람들이 또 빛이라고 잘 생각 안 하더라고. 그래서 옵티컬 스펙트로메트리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스펙트로메트리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챕터 12에 상대적으로 적게 커버할 거고, 대부분 시간은 챕터 8, 9, 10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뭐 분광기의 구성 요소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뭐 시험 결과는 잊어버리더라도 내용을 잊어버리지 말도. 이상한 기호, 이런 기호를 본 적이 있는 사람? 이런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 책에 페이지가 어디 정도에 나오더라? 여기 안 나오나? 저 뒤에 나오나? 챕터 9이고 여기는 챕터 8의 216페이지 보면 있네요. 우리가 지난 스펙트로스코피의 개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소디움의 뭐 590인가 589인가의 파장이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디서 어디를 간다 해서 밑에 그라운드 스테이트, 엑사이티드 스테이트 하나씩 딱 그려놓고선 이게 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교육용으로 심플하게 표현한 거고, 실제 상황은 어떠냐면은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써 있네. 소디움 어텀일 거야. 그리고 요거는 마그네슘 이온. 소디움 어텀이면은 전자가 어떻게 있지? 맨 바깥쪽에 하나 있고, 네, 마그네슘이면 남아 RC니까 바로 뒤에 있는 거니까 마그네슘에 전자가 하나 떨어져 있는 상태면은 소디움이랑 전자 개수가 같을 거야. 핵만 다르지 같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물리화학 시간이나 무기화학 시간 아니면 일반 화학 시간 이럴 때 배웠던 1s, 2s, 3s 이런 소위 전자 오비탈들이 있고, 3s, 3p, 4s, 4p, 뭐 3d, 5p, 6p 이런 것들이 비어 있지만은 위에 계속 있는 거야. 요게 실제 원자 안에 있는 그 에너지 레벨들을 저 밑에 있는 1s, 2s 코드를 빼고선 소위 바깥쪽에 있는 것들만 배열을 하고, 그 배열을 대략 뭐 정성적으로 배열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3p까지는 요만큼의 에너지가 차이가 난다. 에너지 일렉트론 볼트로 해서 2.한 1 일렉트론 정도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3p 다음에는 4s가 있는데 얘하고 얘 사이는 요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요 숫자가 아마 옹스트롱이나 그런 웨이브랭스로 표현될 거예요.
여기 소듐에 요게 3P에서 요게 5890, 5896인 게 소듐의 그 라인이 589.0 나노미터, 589.6 나노미터거든. 그래서 여기 하면 옹스트롱 단위로 여기에서 여기 가는데 얼마만큼의 웨이브랭스에 해당하는지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적인 간격이나 그 다음에 그 상대적인 어떻게 보면 에너지 차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최대한 정확하게 표현한 에너지 다이어그램이 요거야. 소듐.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 보면은 마그네슘 이온이죠. 마그네슘 이온 같은 경우에는 쟤는 소듐이고 얘는 마그네슘 이온인데 그래도 핵이 다른데 얘 같은 경우 보면은 3S, 3P, 뭐 4S, 3D 뭐 이런 것들이 쫙 배열돼 있죠. 근데 Y 쪽에 스케일이 틀려. 3P가 4.0점 넣는 데고 여기는 3P가 2.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그네슘 아이온하고 소듐 어톰하고는 아마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이 일렉트로닉 컨피규레이션의 패턴은 비슷한데 상대적인 에너지 차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279.6, 280.3 훨씬 더 짧은 파장의 그 빛을 흡수하거나 내놓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토믹 스펙트로스코피를 한다라는 거는 그 원자들한테 에너지를 주고 외부에서 아니면 빛을 주고 어떤 빛을 내놓는지 또는 어떤 빛을 흡수하는지 이걸 보고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듐이 589.0, 589.6에서 샤프한 픽이 나온다. 요 픽이 나오면은 이게 소듐이 있구나라고 어사인할 수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뭐 280.3, 279.6, 뭐 279.8 이런 픽들이 나오면은 마그네슘 아이온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사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토믹 스펙트로스코피를 하려면은 이런 원자나 이온들의 그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3S, 3P 이것들은 그래도 좀 들어봤죠? 얘들은 요 위에 이상한 것들도 있어. 2S 1/2, 뭐 2P의 뭐 2분의 1, 2P의 2분의 3, 2D의 5분의 3, 2분의 2, 그 다음에 2S의 2분의 1 무슨 암호 같은데 얘가 뭘까? 3학년이나 4학년들 중에서 무기화학 들은 사람 무기화학에서 어떤 걸 배웠어요? 저런 건 안 배웠어. 고민돼.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안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안 배운 것 같진 않아. 그래서 낫다. 본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뭐냐면은 사실 분석화학에서 다 다를 건 아닌데 분석화학에서 깊이 가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야 되는데 그게 옵티컬 어토믹 스펙트라를 볼 때의 텀 심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먹을까 했으니까 나중에 그 무기화학이나 이런 거 들을 때 이런 거 나오면 좀 잘 배워둬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뭐냐면 아까 뭐 2S 2분의 1 뭐 이렇게 돼 있었 거에서 요 위에 위첨자로 써 있던 거는 그 여기 또 이제 무기화학도 나오지만 양자화학도 나오네. 양자화학 들은 사람, 양자화학 듣고 있는 사람, 물리화학에서 양자 파트 듣긴 들었는데 아니면 듣고는 있는데 지금 무슨 대답을 하긴 좀 그런가? 거기서 보면 양자수 이런 거 배우잖아요. 주양자수 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스핀 양자수, 오비탈 양자수 뭐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L, S, J 이런 것들 나오죠. 요게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양자화학 이런 거 배울 때 그 텀들이 무기화학에서도 쓰고 그다음에 분석화학에 가서도 뭐 스펙트럼을 언어를 분석할 때 활용하게 돼요. 여기서 S는
토탈 스핀 퀀텀 넘버, 그러니까 스핀 양자수라는 거죠. 스핀 양자수가 이렇게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이 전자가 업이냐 다운이냐, 스핀이 위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해서 돌아가느냐 아니면 거꾸로 돼서 이렇게 돌아가느냐, 요거 가지고선 스핀 양자수라고 그러죠. 그게 여기 있는 S고, 그 다음에 L은 오비탈 퀀텀 넘버. 오비탈 퀀텀 넘버는 뭐야? 우리가 S 오비탈이니 P 오비탈이니 D 오비탈이니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SPD가 S는 0이고 P는 1이고 D는 L이, 그러니까 L 값이 양자수가 2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J는 토탈 앵귤라 모멘텀 퀀텀 넘버라고 해서 다시 L하고 S의 어떤 컨비네이션 같은 넘버예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다 이해가 안 가더라도 여기서 보면은 2S의 2분의 1, 2P의 2분의 1 이런 거가 여기가 2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2S 플러스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스핀 양자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1 하니까 2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거는 전자가 얘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걔가 플러스 2분의 1로 이렇게 딱 돼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대문자 S로 돼 있는 거는 오비탈 퀀텀 넘버가 0이다. P라고 돼 있는 거는 오비탈 퀀텀 넘버가 1이다. D라고 돼 있는 건 오비탈 퀀텀 넘버가 뭐 2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요 밑에는 J, 그러니까 J 값이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텀 심벌을 가지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예전에 내가 싱글렛, 트리플렛 얘기는 조금 한 적 있었죠. 그 자블론스키 다이어그램 하면서 저기 플로레센스가 내려오는 거랑 포스포레센스가 내려오는 게 싱글렛에서 내려오는지 트리플렛에서 내려오는지 이런 얘기 있었죠. 그때 싱글렛하고 트리플렛 차이가 전자가 두 개 있는데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으면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합은 빵. 그러면 토탈 스핀 퀀텀 넘버가 제로가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때 그것이 싱글렛이라고. 왜 스핀 합이 제로인데 왜 싱글이라고 그럴까? 그게 여기에서 2S 플러스 1이 그 S가 제로일 때는 1이 되게 되겠죠? 내가 말로만 하니까 그러면 2S 플러스 1이 S가 0일 때는 1이 되겠죠. S가 1일 때는 어떻게 돼? 2가 되나? 2분의 1일 때. 그 다음에 S가 1일 때는 3이 되죠. 그러니까 두 개의 스핀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경우에는 아마 하나만 있을 때, 이 경우에는 아마 두 개가 다른 오비탈에 있어야 되겠지만은 다른 오비탈에 있으면서 같은 스핀수를 가질 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하면은 그 합이 1이 되고, 이 경우에는 1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토탈이 3이 되죠. 그래서 요 숫자를 가지고선 이거는 싱글렛이라고 얘기했었고, 요 같은 경우는 트리플렛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서 다시 나오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어딨나 마그네슘, 여러분들 책에 217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요거는 좀 전에 그림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아이온이었죠. 전자가 하나만 있는, 또는 뭐 소디움 아톰이나. 마그네슘은 전자가 두 개 있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일단 스핀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 그 스핀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서로 이렇게 짝지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스핀 넘버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스핀 멀티플리시티라고 하는 이 부분은 1이 돼서 이 위에 있는 숫자들이 다 1이 돼버리는 거야. 1S0, 1P1, 1D2, 뭐 1F4 뭐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은 이 위에 숫자만 보고선 아 싱글렛이구나 이렇게 딱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얘가 바닥에 있는 게 저 위에 올라갔어. 그래서 그리고 스핀 상태가 뒤집혔어. 그러면은 그 상태를 이제 트리플렛 3S1, 3P0, 3P1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 텀씩만 뭘만 보고선 아 얘가 싱글렛 스테이트, 트리플렛 스테이트 이런 것들을 딱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아마 자블론스키 다이어그램 봤을 때 여기 바닥에 이렇게 쌍지어서 있는 경우가 그라운드 싱글렛 스테이트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여기서 전자가 하나가 삥 올라가서 어디로 갈까? 여기 3P로 갔어. 근데 스핀은 안 바뀌었어. 스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스핀 안 바뀌고 그냥 올라갔어. 그러면은 그때 여기가 S0였다면 여기 S1에서 excited singlet state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여기 갔다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로 갔어. 여기 있는 3P로 갔어. 그래서 여기 3P에서 여기에 전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가 요게 위에 게 스핀이 다시 뒤집힌 거죠. 위하고 아래가 같은 상태로. 그러면은 트리플렛 상태의 3P에 있다고 그러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어떤 빛이 나오는 거지? 인광, 포스포레센스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곧장에 떨어지는 거는 플로레센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냥 아무것도 난 알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같은 패턴을 같은 스펙트럼을 찾으면 되긴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전문가인 척 하면서 얘기를 하려면은 아 저게 지금 3P 싱글렛 스테이트로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은 3P 트리플렛으로 갔다가 떨어진다든가,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픽 어사인 할 때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스테이트로 가는 거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여기서 보면 또 하나 지금 전자가 두 개가 있을 때는 이 마그네슘 그 안에 3S, 4S 또는 3P 이런 에너지 레벨이 아까랑 또 전혀 달라지죠. 그리고 이게 전자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업으로 있느냐 다운으로 있느냐 요것에 따라서도 상대적인 전자 레벨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트리플렛의 3P가 싱글렛의 3P보다 훨씬 더 안정하니까 뭐 1로 올라갔다가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져서 포스포레스가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뭐라 그랬지? 아직 시험 공부한 게 나와 있나?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인터널 컨버전, 인터 시스템 크로싱, 그다음에 여기 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포스포레센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전에 자블론스키 다이어그램은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 실제로 그 스펙트럼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픽을 어사인할 때 되면은 이러한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조금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싱글렛 그라운드가 이렇게 생긴 거고, 싱글렛 엑사이티드, 그 다음에 트리플렛 엑사이티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어토믹 스펙트로스코피 한다는 거는 어토믹 업소션도 있고 어토믹 에미션도 있어요. 얘를 이렇게 어톰에 있는 상태, 기체에 기화돼서 있는 상태에다가 빛을 쬐어줘서 그 빛을 어떤 파장을 흡수하느냐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화된 상태에서 여기 상태로 엑사이티드 상태로 올려준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빛을 내면서 떨어지느냐, 그 나오는 빛을 볼 때도 있고. 그래서 이 경우는 플레임 에미션 스펙트로스코피인데,
요 같은 경우 보면 여기에 아주 커다란 픽으로 5890 옹스트롱, 그러니까 589.0 나노미터죠. 그다음에 568.2, 568 2.7. 그다음에 여기 5890도 있고 5895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픽들이 568, 589 이런 것들이 아까 소디움의 경우 보면 5890, 5896 이거는 거의 겹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568, 5688이 3P에서 뭐 이거라든가, 아니 5682. 그다음에 819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적외선 영역이니까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은 저쪽 그 IR 리전에서도 이런 픽들이 나오고, 그래서 요 픽들이 다 매칭돼서 선 스펙트럼 나오면 아, 그러니까 소듐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가시나요? 다운로드 보기. 근데 이제 이거를 하고 나면은 아, 이게 텀 심벌 뭐 이렇게 알듯말듯하고 괜히 맛만 보여주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다른 데서 관련된 강의를 하던 자료긴 한데 이것도 같이 올려놨어요. 우리가 루미네센스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거가 결국은 포스퍼레센스, 플로레센스 이런 것에 다 관련되는 거고, 이게 분석이라는 목적으로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디 중요하겠어? 유기? 뭐 유기에서도 관련될 수 있어. 이런 걸 다 합성해야 되는 건데, 근데 요즘 인더스트리 중에서 보면은 디스플레이, LED, 뭐 LED로 하느냐, LCD, 그 다음에 OLED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시리즈로. 뭐 퀀텀 닷 TV 뭐 이러면서, 도대체 걔네들 어떻게 다른 거야? 걔네들 어떻게 다른 거야? 걔네들 어떻게 다른 거야? 근데 아마 화학적으로 해서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쪽에 일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ED면은 블루, 그러니까 RGB 컬러를 선명하게 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OLED도 그럴 거고, 그 다음에 LCD에서도 그 안에 어떤 액정에 들어가서 색깔을 어떻게 내냐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는 걸 텐데, 결국은 이런 뭐 유로피움하고 뭐 이런 컴파운드하고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색깔의 빛을 내게 만드는 거는 루미네센스, 포스퍼레센스나 플로레센스를 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파장으로. 그래서 그런 일들을 화학과 출신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리얼 월드는 더 골치 아픈 게, 아까 소듐하고 마그네슘도 상당히 복잡해 보였죠. 네? 글자도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니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거의 눈 뭐 시력 검사하는 것 같은데, EU, 유로피움, 그 다음에 이건 GD, 가돌리늄 뭐 이런. 요게 주기율표 어디 있는 거죠?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맨 아래는 그 방사성, 그 우라늄 뭐 이런 것들이 악티나이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바로 위에 란타나이드라고 있어요. 다른 말로 뭐 히토류 금속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무기 배울 때도 보통 학부 때는 뭐 저기까지는 뭐 너무 복잡하다 안 가긴 하는데, 실제로 요새 전자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히토류, 이런 란타나이드 금속들이 되게 많이 쓰인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중국이 그것의 자원을 뭐 다 미리 사둔다든가 매점 매석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응용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유로피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별한
그 형광 루미네센스가 있어가지고선 그 빛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참 이것에 해당하는 텀 심볼이 아니면 에너지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복잡한 여기 까맣게 돼 있는 게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선을 긋다 보니까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트랜지션이 일어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 또 전자도 몇 개야. 유로피움 같은 경우에는 4F6니까 6개의 전자가 7개의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소위 조합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싱글렛이 될 거냐, 트리플렛이 될 거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좀 더 어드밴스드 상태에서 배우긴 하겠지만은 여기서 같은 그림이 나오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소듐은 1s, 2s, 2p 다 가득 차 있어요. 전자가. 그리고 얘의 텀 심볼 결정하는 거는 맨 바깥에 있는 3s1 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예요. 마그네슘도 안에 코어 오비탈은 다 차 있고 3s1이 이 텀 심볼을 결국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관심이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소듐 같은 경우에는 주양자수 n, 그 다음에 부양자수,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j까지 해가지고선 이걸 계산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2s의 2분의 1이 나오는지, 2p의 2분의 1이나 2분의 3이 나오는지.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라운드 싱글렛 스테이트가 3s의 바닥에 전자가 2개 있는 상태고 그거를 우리가 2s의 2분의 1 상태라고 그러고 엑사이티드 싱글렛 스테이트가 싱글렛이 아니죠. 이거는 소듐이니까 그 더블리죠. 소듐 D 라인이죠. D 라인은 아니고 여기서 P 레벨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589.6하고 589.0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떨어지는 거, 여기서 떨어지는 거 두 개가 589.0하고 589.6으로 뭐 우리가 분광기가 그레이드 모노크로메트가 좋으면은 아주 클리어하게 분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싱글렛 트리플렛 상태도 그렇고 여기서 좀 더 챌린지 해볼 사람은 마그네슘 같은 경우 여기서 1s, 2s, 2p까지 차 있고 3s에 전자가 2개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요게 그러니까 S에 하나 있고 P에 엑사이티드 되어 있는 상태도 있을 수 있고 똑같은 거지만은 이제 그 엑사이티드 3p 스테이트가 스핀 서로 스핀이 그 같은 2분의 1, 2분의 1일 때 하고 스핀이 플러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하고 S가 제로가 돼서 싱글렛 엑사이티드 스테이트하고 트리플렛 엑사이티드 스테이트 되는 게 텀 심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계산해 보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유로피움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에 있는 오비탈이 F 오비탈이고 거기에 전자가 6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 6개가 그 한 오비탈당 하나씩 들어가 있을 때 L 값, S 값을 어떻게 정해서 뭐 7F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8S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 시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의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은 혹시 앞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책이나 이런 데서 이거 뭐 설명이 너무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더 보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픽이
정해진 그 위치에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까 텀 심볼이라든가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픽이 사실 아이디어라면 그냥 선 하나로 나타나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는 거는 선보다는 좀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드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픽 위드스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보면 여기 이제 소스 오브 라인 브로든이라고 있는데, 첫 번째는 uncertainty effect.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뭐죠? 불확정성의 원리. 그거 얘기고, 두 번째는 도플러 이펙트. 도플러 이펙트는 뭐지? 도플러 이펙트도 어디서 많이 물리 시간 이런 데 들었는데 뭐죠?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소리. 자동차나 기차가 나한테서 떠나가는 기차의 소리하고 우리가 역에 있는데 역으로 들어오는 기차 소리하고 아마 그 경적은 똑같은 걸 텐데 소리가 좀 다르게 들리죠. 그게 왜 다르게 들릴까? 다르게 들리는 거는 아마 프리퀀시가 틀려서 다르게 들릴 텐데 왜 프리퀀시가 달라질까? 다 알면서 얘기 안 하는 거지? 그 기차의 속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차의 속도 플러스 그 프리퀀시냐, 그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나한테서 멀어지는 거냐 가까워지는 것에 따라서 원래 프리퀀시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그 기차의 속도가 붙게 되겠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불꽃 속에다가 원자를 거둬놨어. 그리고 원자가 excited, 아까 뭐 트리플렛이나 싱글렛 스테이트 올라갔어.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면서 빛을 내요. 근데 빛이 전자기파니까 그것도 일종의 그 소리처럼 어떤 그 사인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기차 얘기할 때 우리 귀가 디텍터지? 응? 그것처럼 이 분석할 때는 그 안에 있는 디텍터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원자들이 가만히 있나? 막 날아다니고 있죠. 거기다가 불꽃 안에 있으니까 뜨거우니까 더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할 텐데 확률적으로 절반 정도는 디텍터에서 봤을 때 디텍터에서 멀어지는 방향 쪽으로 날아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나머지 반 정도는 디텍터 쪽으로 날아올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된다면은 처음에 그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은 다 똑같아도 얘가 여기서 멀어지는 방향일 때하고 가까워질 때하고 결국 디텍터에서 듣는 그 프리퀀시는 웨이브랭스는 더 커지거나 더 작아지거나 그러겠죠. 그게 도플러 이펙트예요. 그래서 디텍터 입장에서 봤을 때 원래 프리퀀시보다 좀 더 크게 또는 좀 더 작게 작은 프리퀀시로 들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레서 이펙트 같은 건 뭘까? 그 뒤에 뭐 uncertainty하고 도플러 프레서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우리가 이제 높은 압력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높은 압력이 되게 되면은 실제로 얘네들이 충돌하면서 좀 서로 충돌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충돌할 때마다 실제로 거기에서 나오는 빛의 프리퀀시가 약간씩 그 데비에이션이 생겨요.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충돌이 많아지고 이 브로드닝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마그네틱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릭 필드나 마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걸어주게 되면은 또 브로드닝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뒤에 아마 어토믹 업솔루션 얘기할 때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브로드닝을 얘기할 때는 전에 밴드위드스도 얘기했었지만은 파장이 있으면은 중간 높이에서 전체 높이의 중간 높이에서의 위드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람다 2분의 1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퀘이션
8-1 봅시다. 잠깐만. 거기 또 조금 더 복잡한 식이 하나 써 있지? 이걸 무슨 식이라고 그러나? 거기 보면 볼츠만 이퀘이션 뭐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야. 그다음에 8-2 식을 보면은 잠깐 여치기는 8-2가 안 나오나? 아, 이그젠플이구나. 요 식의 볼츠만 이퀘이션,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학 때 비슷한 게 나오나?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T는 온도일 거고 그 다음에 N0는 뭐냐면은 아까 그라운드 스테이트, 엑사이티 스테이트 했을 때 뭐 아래쪽 스테이트에서의 어떤 파퓰레이션 스테이트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J 같은 경우에는 위쪽 스테이트에 대해서의 파퓰레이션,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하고 엑사이티 스테이트 있을 때 아래 거하고 위에 거하고 상대적인 비가 얼마가 되느냐 요거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만약에 그 스테이트가 뭐 하나씩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요 위에 스테이트가 무슨 3P 이런 것처럼 3개씩,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가 3개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EI는 그 에너지 갭, 바닥 상태랑 엑사이티 스테이트의 에너지 갭이라고 생각하면은 코드 사이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2페이지 보면은 NJ and N0 are number of atoms in an excited state and the ground state. 그다음에 K는 볼츠만 상수, T는 온도, 그다음에 EJ is the energy difference between the excited and ground state. 그다음에 J와 G0는 뭐 statistical weight인데 이거는 뭐 지금 그러니까 그 상태 그 스테이트에 같은 에너지를 몇 개가 있느냐 이런 얘기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뭘 해볼 수 있냐면은 그 스펙트로스코피에서 나오는 픽에 대해서 온도의 영향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fluctuation of 10K in a flame result in 4% changes in atomic emission intensity라고 되어 있는데, The same fluctuation cause only negligible change in atomic absorption and fluorescence spectra.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우개. 그라운드 스테이트하고 엑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예요? 어토믹 업솔션이죠. 그 다음에 어토믹 에미션은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토믹 업솔션 그 시그널의 어떤 플럭추에이션, 에러 이런 것들을 결정한 팩터랑 여기서 어토믹 에미션의 플럭추에이션을 결정한 팩터랑은 뭐가 결정할까? 어토믹 업솔션하고 어토믹 에미션이 있어. 그러면은 볼까?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example 8-2를 보면은 the ratio of sodium atom in the 3p excited state to the number in the ground state of 2525 10 Kelvin. 그러니까 2500도하고 2510도, 지금 여기서 나오는 10도 정도 차이가 있을 때 그 excited state하고 ground state하고 상대적인 레이셔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좀 전에 이 이퀘이션에다 대입을 해서 쭉 계산을 해보면은 nj over n0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1.79 곱하기 10-4승.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2500도 하고 2510도 하고 했을 때 어디 있어? 2500도 하고 2510도 하고 했을 때 전체 중에서 한 10-4승, 그러니까 0.019, 179 이 정도만 이 위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조금 이따 다시 봅시다. 지금 뭐가 내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합시다. 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엑사이테이션 시켜주면은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엑사이티드 스테이트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내려오는 게 플로레센스죠. 에미션 스펙트럼이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엑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업솔션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에미션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밑에 얼마나 많은지가 결정을 하니까 그 시그널을 결정하겠어요? 아니면은 위에 얼마나 있는지가 시그널을 결정하겠어요? 위에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업솔션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아래 얼마나 있는지.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2500도하고 2510도가 있다. 우리가 결국은 어텀들을 태워서 기화시킨 다음에 태워서 분석을 하는 건데, 그 온도가 10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10도 정도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온도 차이의 효과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를 지금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려는 거야. 근데 업솔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00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가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도가 변한다고 해서 이 밑에 있는 것의 개수의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에미션 스펙트럼을 볼 때는 2500도 정도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10도가 변함에 따라서 이 엑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는 어텀의 개수가 한 4%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엑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는 거가 100이 있다가 104가 됐다가 96이 됐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2500도를 아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뭐 2510도, 2490도 이렇게 살짝 왔다 하는 것에 따라서 에미션 스펙트럼은 4%까지도 플럭츄에이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비해서 250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정도 왔다 갔다 할 때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엑사이티드 스테이트 올라가는 것의 그 비율, 그러니까 플럭츄에이션은 무시할 만큼 굉장히 작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업솔션이라든가 아니면 플로레센스 스펙트라를 찍을 때는 이 온도가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어토믹 에미션 스펙트럼을 찍을 때는 그 약 10도 정도의 차이가 4% 정도의 플럭츄에이션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이 볼츠만 이퀘이션에 의해서 상대적인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온도가 처음에 어토믹 스펙트로스코피 할 때, 특히 어토믹 에미션나 어토믹 업솔션 이런 거 할 때는 온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원자 분광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스텝이 있는데, 제일 처음은 액체로 된 시료 아니면 고체로 된 시료를
기화시키거나 원자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덥죠? 또 상당히 더운데 뒤에 잠깐 문제 열어줄래요? 봅시다. 이 방이 되게 답답한 구조로 되어 있어. 근데 고체나 액체를 기화시키고 어토마이즈 시키는 게 제일 먼저 스텝이고, 그 다음에는 그 원자화된 것을 어떻게 보면 엑사이티드 스테이트 올렸다가 떨궈주거나 뭐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온도를 만들어주는 조건들이 그냥 불꽃, 플레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이제 일렉트로 서멀 베이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전기적으로 히팅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 이제 인덕티블리 커플드 아르곤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또 다른 형태의 플라즈마 사용하는 형태도 있는데, 이 경우에 오토마이제이션 시키는 그 온도들이 그냥 불꽃은 많이 올려봤자 한 3000도. 근데 일렉트로 서멀한 방법은 뭐 비슷한 온도긴 하네요. 이것도 3000도. 근데 플라즈마를 사용하게 되면은 6000도까지 올라가요. 사실 6000도 더 이상도 더 올라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는 게 플레임, 일렉트로 서멀, 인덕티블리 커플드 아르곤 플라즈마 이 정도까지 배우는데, 이 상대적인 온도가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이 플레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2500도씨에서 엑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라가 있는 것에 플럭추에이션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에미션보다는 업솔션 용도로 많이 써요. 그런데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를 2500도가 아니라 6000도, 뭐 10,000도 이렇게 올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온도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엑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라가 있는 그 파퓰레이션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에미션 스펙트럼을 찍을 때도 온도에 따른 영향을 훨씬 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플레임이나 일렉트로 서멀 이런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어토마이즈 하거나 스펙트럼을 보는 거는 주로 어토믹 업소르션 스펙트럼을 얻게 되고요. 요 밑에 있는 것처럼 ICP, 인덕티블리 커플드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경우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토믹 에미션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뭐 플레임 업소르션 스펙트로스코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쪽은 ICP, 뭐 OES, AES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에미션, 이거는 업소르션 스펙트럼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해도 되고, 이렇게 링크가 깨졌나 보다. 굉장히 올드한 아마 동영상일 텐데. 어토믹 업솔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꽤 오래된, 벌써 봐봐, 이 모니터도 저런 모니터 본 적 있어요? 근데 뭐 하여튼 수십 년 됐지만은 여태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좀 많이 흔들린다. 두 번째 거가 훨씬 나은데, 이 부분은 두 번째 걸 제가 다시 살려서 다음 시간에 보여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분석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뭐 그림으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액체로 되어 있는 거를 네뷸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네뷸러는 무슨 구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프레이 뿌리는 것처럼 여기서는 어떤 액체의 방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디솔베이션이라는 거는 여기서 구름처럼 안개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솔벤트에 해당하는 물 같은 게 이제 날아가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뭐 가스 상태의 몰레큘이 돼서 몰레큘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어토마이제이션을 또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아이오나이즈 시켜주거나 그래서 엑사이테이션 된 상태에서 보거나 아니면 어텀에서 스펙트럼을 보거나.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나이제이션까지 시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뭐 마그네슘 아이온 뭐 이런 아이온의 스펙트럼이 나올 거고, 여기서는 어토마이즈까지 시켰기 때문에 어톰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이 나올 거고, 여기서 요 어토마이즈 하기 전 단계에서 요 가스 몰레큘 상태에서 스펙트럼을 얻으면은 그 몰레큘에 대한 스펙트럼이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실제로는 좀 섞여서 나오겠지. 이온도 같이 섞여 있고, 뭐 어텀도 섞여 있고, 뭐 몰레큘도 섞여 있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온도가 높은 온도가 되면은 몰레큘은 거의 안 남을 거고, 근데 과도하게 돼서 이온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토믹 스펙트로스코피는 처음 단계에서는 이런 대부분은 이런 액체 상태로 샘플을 준비해서 이것들을 구름 같은 에어로졸 상태로 만들고 거기서 솔벤트를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몰래가 어떤 그 솔루트만 남긴 상태에서 어토마이즈를 한 다음에 요 상태에서 이제 스펙트럼을 얻는 그런 형태로 간다는 걸 알면 되고요. 다시 한번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올 텐데, 좀 전에 보여주려고 했던 그 어토믹 업소르션 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불꽃을 쓴다고 그랬어.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가스화된 시료를 태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태워줄 때 어떤 콤비네이션이냐는 것에 따라서 내추럴 가스하고 하이드로젠, 아세틸렌, 뭐 아세틸렌, 그 다음에 이거는 연료에 해당하는 거고 얘를 산화시키는 옥시던트로 공기는 공기 중에 20% 산소가 있죠. 그 산소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0% 산소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나이트러스 옥사이드, 나이트러스 옥사이드도 옥시젠이 많이 있는 거니까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컨비네이션을 쓰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다 달라요. 1700도, 1900도, 그러니까 그냥 내추럴 가스에다가 공기로 하면은 2000도도 안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 하이드로젠이나 아니면은 아세틸렌을 쓰면은 옥시젠하고 콤비네이션 쓰면은 2700도, 3000도, 거의 3000도까지도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이 온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시료를 밑에서부터 기화시켜서 아니면은 그러니까 몰레큘로 만들든지 해서 쭉 올라가는 상태에서 거기에 불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꽃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온도가 몇 도가 차이 나느냐에 따라서 소위 스펙트럼에 플럭츄에이션이 생긴다고 그랬죠. 업소루션이 상당히 적긴 하더라도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좋을 텐데, 여러분들 뭐 촛불을 봐도 맨 가운데 온도하고 바깥쪽 온도가 다 다르죠. 그것처럼 여기서 어토믹 업소루션 스펙트로스코피 할 때 이 온도도 여기 가운데는 1863도라고 나오지만 저 위쪽 요 사이드는 1600도, 1400도, 거의 뭐 2, 300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시료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어토마이즈가 되는 비율도 달라질 거고,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엑사이티 스테이트로 올라가 있는 상대적인 비율도 또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온도에 따라서 여기 바닥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이 업솔번스라는 거는 그 각각의 실버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이러한 원소가 흡수하는 특정 파장에서의 흡수 흑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크면은 이 원소가 많이 있구나라는 건데, 같은 샘플을 넣었는데 실버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시그널이 커지네. 그리고 크로미움, 중금속인 크로미움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이 위치로 올라가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그널이 줄어드네. 같은 양이 아마 들어있을 텐데도. 그리고 중간인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
이거 믿을 만한가?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믿을 수 있겠어? 근데 사람들이 믿고 쓰고 있거든.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될까? 일단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실버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양이 많아져. 시그널이 커져. 정확히 보면 시그널이 커져. 업솔루션 시그널이 커져. 왜 커질까? 여기서 우리 시그널은 실버 아톰의 양이 많아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원래 시료에서는 이때나 다 같은 양이 들어 있었겠지? 실버 토탈 양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아마 시료에서 네뷸라이즈 시켜서 어토마이즈 시키고 그러한 중간 과정에서 100% 다 어토마이즈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은데 요 밑에서 온도 낮은 데에서는 아니면 초기 단계에서는 들어있는 실버 중에서 뭐 한 50%만 오토마이즈가 됐는데 점점 더 이 뜨거운 데서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오토마이즈가 더 되고 엑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라가서 우리가 이 위쪽에서 디텍트 했을 때 더 많은 실버의 시그널이 관찰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크롬이면 왜 이렇게 떨어질까? 크롬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서 측정할 때는 시그널이 크게 나오는데 요 밑에 위에서 측정하니까 시그널이 작게 나온다는 얘기야. 크롬의 양은 총 양은 똑같은데 왜 그럴까? 이 장비 못 믿겠다 버려? 어떻게 할까? 왜 그럴까? 크롬하고 실버하고 주기율표에서 보면은 어떻게 다른가? 대략적인 특성을 보면 어떤 게 비싸? 응? 실버가 비싸지? 실버보다 더 비싼 건 또 뭐 있지? 골드, 백금, PT, 뭐 백금, 골드, 금, 은 얘네들이 왜 비싸? 왜 비쌀까? 확실히 케미스트처럼 얘기를 하네. 얘네들 무슨 메탈이라고 그러지? 히토리는 저 란탄적이고, 비금속. 저게 일반적인 대답이야. 비싼 것들. 근데 이제 근데 이게 왜 비쌀까라는 질문이 그 다음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먼저 그 화학적으로 치고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금, 은, 백금 이런 것들이 왜 비쌀까라는 생각 해봤어요? 여성분들이 좋아해서? 아닌가? 이게 잘 안 변하잖아. 그렇죠? 그래도 은은 그래도 조금 변하는데 금 같은 경우, 백금 이런 것들은 오래 놔둬도 이게 산화된다든가 그런 게 거의 없잖아. 그거가 우리가 얘네들이 그러니까 반응성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반응성이 있다는 건 산화가 잘 안 되고 이런 거라서 사실 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오토마이즈 시키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나 에너지나 이런 게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면서 계속 뜨거운 데서 온도 더 올라가면서 오토마이즈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근데 거꾸로 크롬, 그렇지? 우리가 뭐 금이나 은이 좀 안 되면 우리 크롬 도금을 하거나 그러지. 크롬은 주기율표상에 어디 있어? 저 중금속이 있는 이쪽에 있죠. 그리고 크롬은 산화가 되게 잘 되거든. 크롬 산화물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 그리고 크롬뿐만 아니라 뭐 니켈, 크롬, 몰리브데늄, 뭐 아이런, 구리 뭐 이런 것들이 구리는 조금 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중금속들이 되게 공기 중에 놔두면 금속으로 안 있잖아. 산화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크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산화가 잘 되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일단 원자가 됐는데 원자가 돼서 끝났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지금 이 불꽃이 뭘로 만들었다고 했죠?
휘열하고 아세틸렌 같은 거랑 산소. 이 안에 산소가 되게 많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로미엄이 올라오다가 산소가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산소를 태워야 되는데 산소랑 지네들 결합을 해서 크롬 옥사이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전에 아마 선 스펙트럼이랑 분자들의 그러니까 옥사이드의 스펙트럼이랑 비교해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원자로 있을 때는 샤프한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크롬 옥사이드, 하이드록사이드 이런 게 되면은 전혀 다른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크롬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서 초반에가 제일 아마 어텀인 상태가 많이 있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반응이 진행돼서 크롬 옥사이드가 만들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로 올라갈수록 크롬 아톰의 양은 줄어드는 거죠. 비록 토탈 크롬의 양은 똑같지만 마그네슘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개의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어토마이즈가 잘 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은 마그네슘도 마그네슘 옥사이드 이런 형태로 산화물이 형성된다. 그러면 이제 원자 상태로 있는 마그네슘의 양이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가 그리고 이 전에 이 테이블을 보여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자 분광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원소에 대해서 어떤 온도로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팩터가 그러니까 실험의 재현성 이런 것들 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한 팩터가 될 거고 이 불꽃의 어떤 부분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팩터라는 거죠. 여기서 아토마이즈가 안 된다는 게 무슨 어디서 어토마이즈가? 에이지가 여기 낮은 온도에서 아토마이즈가 안 된다는 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잘 안 간다는 게 그 말이 어떻게 실버가 뭐 다른 컴파운드랑 같이 있거나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꽃에서 분해가 돼야 되잖아. 여기서 위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디소시에이션 돼서 어톰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간다는 거죠. 원래 오염된 물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아마 솔벤트 상에서는 그러니까 물 안에 실버 어톰이 딱 따로 들어가 있지 않잖아. 이온으로 들어가 있든가 아니면은 실버 파티클이 들어가 있든가 아니면 실버 옥사이드 형태로 들어가 있든가 이럴 텐데 얘네들이 실버 어톰으로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빨리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도 근데 일종의 업소르션 스펙트로스코피죠. 흡광 분석이죠. 그래서 업소르션 스펙트로스코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분석화학 때 배울 때 업소르션 스펙트로스코피의 업소르션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지? 무슨 법칙? 비어의 법칙. 비어의 법칙은 A는 업소르션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E, B, C 뭐 이렇게 나가죠. C는 콘센트레이션이고 업소르티비티 그 코에피션트 있고 가운데 B는 뭐야? 그 퍼스 랭스죠. 그러니까 그게 길면 길수록 A 값이 유리하지. 이게 라미나 플로우 버너라고 해서 어토믹 업소르션을 할 때 여기 입구에서부터 어딨나 샘플 커필러리가 여기 있으니까 샘플이 여기로 쫙 빨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료 아세틸렌이라든가 뭐 하이드로젠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옥시던트 그러니까 뭐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다 섞이는 거야. 막 프로필이 막 돌아가면서 섞여서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안개처럼 되겠죠. 안개처럼 네뷸라이즈 된 다음에 여기에서 점점 지나가면서 뭐
걸러낼 건 걸러내겠지만 결국은 이쪽에 불꽃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태우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버너인데 여러분들이 무슨 집에서 요리할 때 쓰는 것 같은 가스 버너인데 근데 여기서는 옥시던트로 산소나 퓨얼로 아세틸렌 이런 것도 썼지. 근데 이 버너를 우리가 어토믹 observation 스펙트로스코피를 하기 위해서 최적화한 게 일단은 플로우를 일단 길고 일정하게, 그러니까 납작한 그 플레이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커튼처럼 이 위에 불꽃이 균일하게 생기고 여기에다가 좀 전에 있던 샘플이 어토마이즈 되면서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빛이 이렇게 지나게 가게 되면 그 불꽃 위를 지나게 되면은 퍼스랭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미나 플로우 버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불꽃을 긴 퍼스랭스를 유지하면서 나오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업솔루션을 갖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롱 퍼스랭스, 스테이블 플레임, 뭐 그래서 센시티비티나 리프로듀시비티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그 실제 장비의 동영상을 보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아까 그 우리가 어토믹 observation 스펙트로스코피를 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게 플레임이 맨 위에 있었고 그 밑에 뭐가 있었어? 일렉트로 서멀 뭐 이런 게 있었죠. 일렉트로 서멀이 뭐냐면은 불꽃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기로 가열해 전기로가 되는 거야. 전기로. 그러니까 그 전기로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 안에다가 이 경우에는 꼭 액체가 아니어야 돼. 액체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리고선 그걸 가열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무슨 뭐 나뭇잎에 있는 뭐 중금속의 성분을 분석하고 싶다. 그럼 그 뭐 나뭇잎 하나 여기다 똑 떨어뜨려 놓고선 통째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얘들이 기화가 고체에서 곧장 기화가 될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화가 된 것을 가지고선 우리가 이제 observation 스펙트럼을 얻거나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래파이트 퍼니스라고 그래요. 그래파이트가 전기 전도성이 있으니까 전기를 가열을 걸어주고 거기서 온도를 올려서 그러니까 히팅된 상태에서 시료를 어토마이즈 시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플레임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용약으로 만들어 놓고선 이거 어떻게 스톱을 시킬 수가 없잖아. 계속 빨리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료의 양이 소모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동영상 한번 찾아보겠지만은 여기에 있는 게 올라가서 여기에 그대로 있어. 만약에 나뭇잎 하나를 여기다 놔두고 아니면 물방울 아니 어떤 시료 한 방울 여기다 떨어뜨리면은 이게 계속 흘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요 안에 기화된 어토마이즈된 상태로 있고 거기에 빛을 쬐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볼륨의 시료만 있어도 되고 longer residence time in optical pulse. 그러니까 저기에 그 상태가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센시티브하게 얘네들이 기화된 상태에서 계속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료가 적은 시료를 가지고도 훨씬 더 하이 센시티브하게 찍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장점들이 될 거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그 그림을 가지고선 얘기를 더 하도록 할게요.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거는 아마 오늘 다 얘기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